뭐 다 아는 거니까 빨빨 갈게요. 그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뭐 이 그림도 많이 보셨는데 핵심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도 안 되기 때문에 2%를 3%로 올리기 위해서 기능적으로는 AI 세계 3대 강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계 5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5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5번째의 나라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엔 기반이 강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 시장이 대순환하고, 정부 혁신에서는 규제 완화와 우리가 AI 정부 두 가지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된다는 커다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 3%라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정책이냐면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있어서 솔직히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거가 남아서 언제 가실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01년은 한국이 5.4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미국은 3.6에서 1.9였는데 지금 2.5까지 보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렇고 다른 나라는 질이 멸렬합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면 한국은 쫙 떨어졌어요. 단 한 번도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박근혜 정부니 뭐 우리 옛날에 뭐 있지만은 코로나라는 또 문재인 정부 문제 있지만 크게 큰 그림으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런 혁신도 못하고 그냥 끌려 내려오는 거고, 냅두면 계속 내려가서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뭐 지금 0.5, 0.6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지금 2% 언더에서 이거 위로 이렇게 올려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올리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올라간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딱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뭘 되니 안 돼, 다 뻥이고요. 언론의 수사일 뿐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하향하다가 위로 올린 나라가 없고, 이걸 올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기간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기간 중인데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노동 투입 증가율, 그 다음에 자본 투입, 뭐 돈을 투자하는데 기계나 뭐 이런 거 투자도 하고 공장 짓고 이런 거죠. 이러면은 생산성이 증대된다.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거를 잠재 성장률이라는데, 잘 보시면 잠재 성장률을 KDI가 2045년에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늘질 않잖아요. 그리고 AI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생산성은 늘어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요 파란색이 노동인데, 이 노동 투입이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느 나라도 잠재 성장률을 옆으로 가다가 위로 올리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3만에서 4만 불 넘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요즘은 선진국 함정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선진국이 됐는데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인구는 줄게 되고 AI에 뒤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선진국, 그래서 4만에서 5만 불 기간 중 잠재 성장률이 웬만한 나라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지금 안 하게 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 똑같은데 지금 예상은 한국이 4만에서 지금 3만 3천 불인데 4만에서 5만이 가는 동안에 잠재 성장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5만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로 또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 다급함에 대한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와 대한 다급함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태 혁명에 길거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걸 고쳐달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335잖아요. AI 3대 강국, 3%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5% 세계
세계 5대 강국 이렇게 했을 때 이 3%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지나온 시간을 보면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잘 보시면 노동이 잠재 성장이 차지하는 것은 인구 때문에 완만하게 줄고 자본도 줄고 가장 중요한 건 총 요소 생산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이 자본 투입이 늘지 않아서 줄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노사 문제도 있는 거고요. 사회 복지도 있는 거고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2005년에서 14년 사이 3.9에서 2.5가 되는 거죠. K대가 본 거고요. 한국은행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로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냐. 노동 투입의 청년층, 고령층, 여성층 이 고용률을 증가하면 잠재 성장률이 0.25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자본 투입 5년간 100조 AI 신규 투자하면은 0.03 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은 우리가 OECD 상위국가 30% 올리게 되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잠재 성장률이 0.48에서 0.68 뭐 이렇게 되면 한 2.5쯤 된다고 하는데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게 담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9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죠? IT 혁명이 났잖아요. PC가 온 가정에 들어가게 되고 뭐 하면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쭉 올라가는데 노동보다는 자본 투자, IT 투자를 늘리게 돼서 생산성도 함께 늘었어요.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뚝 떨어졌는데 미국이 뭘 했나를 보면 금방 아는 거죠. 미국은 여기 보시면 노동, 이민자 유입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확 늘려서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술 혁신, 이게 이제 자본 투자와 해당되는 거죠. 기술 혁신으로 또 여기서 투자를 여기 보시면 요만큼 했다 확 늘리잖아요. 이게 누구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M7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존 기억나시죠?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투자를 확 늘리면서 늘려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더니 이만큼 생산성도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체 총 생산성이 줄다가 늘어난 역사상 유일한 나라일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한다는 게 잠재 성장률 3%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 3% 하기에는 화끈하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정도 갖고서는 약해요. 더 세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이라는 게 경제건 사회건 전 분야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모두의 성장은 사회가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이것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3만 달러 이렇게 됐는데 이 파란색이 현재 우리 상황이고 노란색이 우리가 채워야서 균형이 잡혀서 모두가 다 성장에 동참했을 때 우리가 선도국가가 되고 세계 5대 강국이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분야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과거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중산층이라는 용어를 안 쓰잖아요. 이건 한국만의 특성입니다. 미들클래스라는 용어를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한국인들은 성취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죠. 주식시장에서 조그만 돈으로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분들을 뭐라고 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슈퍼개미라고 하죠. 이게 말이 돼요? 슈퍼랑 개미랑?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언젠가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중산층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그냥 있다라고 볼 때 밑을 단단하게 다져서 하위 계층은 위로 올라가는 삼투압작용이 발생해야 되고 위는 우리가 흔히 유리천정, 글라스 실링이라고 하죠. 유리천정, 여성이 위로 못 올라가는 거 하지만 우리 이 미들 클래스가 위로 지금 제도적으로 못 올라가게 있고 또 하나 위에 상류계층은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거기에 유리바닥이라고 하죠. 글래스 버텀이라고 해서 유리바닥의 상황에서 이걸 깨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혁들이 균형 있게 함께 모두의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AI 중심으로 세상을 바꿔가는데 먼 데서 오셨습니다. 네, 네. 원주에서 오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성장과 복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을 하는 이유는 복지의 재원을 쓰기 위해서. 참고로 앞으로 분배란 말 쓰지 마세요. 복지가 더 낫습니다. 아시죠? 어감의 차이. 성장을 하는 건 복지의 재원이고 복지에서 모든 사람이 돈을 쓰게 되면은 그 돈이 모두의 성장과 연결되는 거죠.
성장의 원천이 되고 이 과정에서 세상이 바뀐 걸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고 기득권 제거하고 파괴적 혁신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AI가 도와준다라는 게 기본적인 AI 3대 강국의 철학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를 전부 다 AI로 가는데 우리가 모두의 AI라는 용어를 썼지만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 어땠나요? 제가 그 당시 대우그룹 다녔는데 대우통신이라는 데도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캠페인에서 10개를 제 할당 목표인데 징그러워서 10개를 제가 다 사서 아버지 드리고 어머니 드리고 여동생 드리고 요거만 알아서 내세요. 그런데 처음에 잘 쓸 줄은 모르잖아요. AI도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AI 교육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AI로 가고 요즘 이제 에이전트 AI 얘기가 나오듯이 에이전트 AI 일찍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셨지만 저게 지금 보면 시원찮죠. 중국에서 AI 올림픽도 열리고 뭐 했죠. 시원찮지만 얘들이 계속 학습을 합니다. 요즘은 인바디드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체화지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거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미국 챗GPT 가서 거기 가서 계산해 오는데 이건 로봇 안에서 되는 거죠. 체화지능이라고 하는데 저 로봇이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학습이 더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한 2, 3년 내로 고용 문제, 우리 사회 문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경제는 민주당 하면서 그 로봇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하루가 다 바뀌는 상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는데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에이전트 AI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 AI라는 거는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물리적 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신해 주는데 우리나라가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세계적으로 다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안 만드는 게 없어요. 그렇죠? 김밥부터 수출하는 거예요. 저 반도체 조선까지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안 하는 건 오직 뭐 AI, GPU 못 만드는 거하고 뭐 우주 뭐 이런 거 못 하는 거 빼면 잘 보면 우리나라 다 하잖아요. 하기는. 그죠? 우리나라 뭐 K컬처 뭐 하는데 골프장 가면 이 뽑기 하는 기계도 우리나라 세계 특허가 있는 겁니다. 뽑기. 그거 딴 나라들은 못 해요. 그거 뽑기. 제가 회사 다닐 때 외국에 있는 현지 법인들한테 선물로 그걸 주고 게임 룰을 가르쳐 주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별의별 게임 룰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김태년 위원장님 잘 뽑으세요. 거기에 AI를 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 미국에서 그러면 뭐 김밥 만들 때도 뭐 AI 쓰면 되잖아요. 이미.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올 초에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시행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로봇 중에서 세계 최고인 게 뭔지 아세요? 했는데 연식을 보니까 기억을 못 하셔요. 연식들에 기억 안 나시죠? 뭐냐면 돼지 잡았을 거, 소 잡았을 때 그거 분해하는 로봇 있죠? 그거 뭐라고 하죠? 예? 예, 부위별로 쭉 하는데 그게 왜 한국이 최고냐고 했더니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소와 돼지 안 먹는 부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지원해 줄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잘한다는데 조선의 경쟁력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쉽게 얘기하면 용접이잖아요. 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용접을 하기 위해서 산업부랑 경복대랑 우리나라 조선 3사가 합쳐갖고서 사족 로봇 아시죠? 다 보셨을 거예요. 사족 로봇 위에다가 가스통 달고 들고 가면서 자동으로 로봇 하는 거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한국이 거대 모델 LLM은 안 돼요.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다 해서 우리가 이 용어를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고속으로 추격하자. 우리가 고속으로 추격하면은 분명히 산업에서는 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키에트에서 전망한 건데 각 산업별 수출 전망인데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게 여기에 다 AI가 다 들어가고 시간 지나면 다 양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3대 강국을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거 안 하는 건 우리 그냥 끝난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라는데 의원님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은 막 이런 거죠. AI 100조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벤처 40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고 국민펀드 100조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요라고 하는데 AI는 말 그대로 AI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원은 생각하지 마시고 AI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100조를 5년간 100조를 AI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AI 어떤 뭐 GPU를 사고 로봇에 투자하고 이런 것을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은 누가 되느냐? 첨단산업 국민성장펀드 100조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쪽으로 좀 쏴주는 거죠. 이쪽으로도 쏴주고요. 그 다음에 벤처 40조는 2030년에 40조란 얘기예요. 지금이 13조인가 14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연도별 확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 벤처는 비벤처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AI 벤처만 있는 게 아니라 비벤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뭐 이런 데다가 다 새로운 벤처에다가는 40조를 연이에요, 연. 요거는 5년입니다. 요거는 오늘 국민펀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요렇게 하고 그럼 벤처 투자 자금은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쏴주고 모태펀드 확정하고 민간의 도움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해서 수요를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넣어 갖고서 복합적으로 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잘 안 가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그 이전부터 나는데 두 가지로 됩니다. 두 가지로 되는데 먼저 이거 50조를 산업은행이 기금을 만들어서 하고 세부 계획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금리를 아주 싸게 우리 첨단 산업에다가 대출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 B, C, D, E, F G까지 거기다 쏴주게 되고요. 그중에 일부 돈을 떼어내서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1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조를 내고 민간 자금을 한 3조쯤 모아갖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다든가 뭐 AI 데이터 센터를 한다든가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되게 비싸죠. 통행료가 그게 맥쿼리라는 호주 기업이 우리 IMF 이후에 어려웠을 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형태인데 투자 대상이 첨단 산업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는 배수를 몇 배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요. 그래서 근데 금액이 100조니 150조니 하는데요. 여기서 금리를 막 낮추면 일정 부분 역마진이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역마진만큼 예산이 쏴줘야 되는 거죠. 산업은행이 적대낼 수는 없으니까 쏴줄 때 우리가 예산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역마진이 커지니까 예산에서 얼마 쓸 거냐는데 큰 금액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그 무역 마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 금리를 저리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미묘한 시기인데 제가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펀드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금융기관별로 예를 들면 뭐 신한금융그룹이다 그러면 거기서 신한자산운용의 펀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밑으로 여기서 10% 정도를 쏴주는 거예요. 밑으로 후순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도 일정 부분 밑을 쏴주면 10%를 만약에 쏴줬다 그러면은 1,000억짜리 펀드인데 밑으로 정부가 100억 신한그룹이 100억 나머지 800억을 갖고서 쏘는 거죠. 그 기업들한테 다양한 기업들에 넣는데 이것의 애초에 출발은 지금 벤처금융은 차고 넘칩니다. 굉장히 많은데 스케일업이라고 있어요. 통상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할 때 5억, 10억 그 이상 안 합니다. 초기에. 그러면 회사가 이제 기술 개발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시설 지르는 돈이 없는 거죠. 여기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스케일업 투자라고 하는데 여기 돈 될 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펀드가 들어가서 8년, 9년, 5년에서 7, 8년 동안 해두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BDC 구조라고 해서 그 펀드 하나가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ETF랑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이 BDC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요거는 이 펀드가 만들기 전에 해서 매우 허약해요. 그래서 정무에 계신 분들은 이 펀드의 금액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 투자할 수 있게끔 좀 투자의 영역을 좀 넓혀주셔서 여기서 이익이 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상 단기 투자 중심인데 5년, 8년짜리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수십 개를 만드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벤처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험 자본으로 돈을 더 돌려야 되는데 여기 정무와 관련된 건데 이 증권사들이 발행업을 하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요거 보시면 지금 인허가 관련됐는데 2030년에 53조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행 요거만 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모험 자본을 23조로 하게 되는데 얘들이 신규 신청을 했거든요. 요거 다 통과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정무위 의원님들 좀 아셨으면 좋은 게 얘들이 다 옛날에 뭔 일이 있어 갖고서 허가를 잘 안 내줘서 되게 혼나고 있어요. 혼나는 거고 나라를 위해서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놓아야지만 돈의 물꼬를 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어는 금융은 생산적 금융. 맨 앞에 이제 보면 자금 시장의 대전환이라고 용어를 써놨는데 그게 딴 말로 이꼬르 생산적 금융이 되는 거죠.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을 좀 억제를 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그 돈이 AI 등 첨단 산업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야 뭐 다 저기니까. 그래서 자금 시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자금 시장이 다 부동산 베이스인데 생산적 금융으로 해서 기업으로 가고 벤처로 가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 최대 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국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민간 부채를 줄이지 않고서는요 어떤 정책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 89% 정도 되거든요, GDP에.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80까지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줄이기가 어렵죠. 줄인다고 해서 절대 대출 금액이 주는 건 아니에요. 안 늘리고 분모가 커지면 비율은 떨어지겠죠. 이해 안 가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산수, 2학년 2학기 산수책에 나오는 거 분모가 커지면 전대값이 떨어지잖아요. 이해가 아직도 안 되시는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앞으로 공천할 때 산수를 좀 해서 좀 공천을 해야 될 거예요. 공천 기준으로. 네? 요 숫자만 알고 계세요. 다중채무자가 457만 가구에 573조, 그러니까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꽤 어렵구나. 갭투자했구나. 이 중에서 81만 가구가 연체해서 취약자업대출 연체율이 11.5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많이 키우면 정말 좋은데 안 돼도 가계부채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로드맵을 시장에 제시를 해서 우리는 이 비율 이상으로 안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책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돈이 모이고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데 국가별 GDP 대비 부동산업 대출을 보십시오. 뭐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딴 나라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고 앞으로 못 나가고서 힘이 빠져 있습니까? 돈이 다 부동산가 있어서 그런 거죠. 돈이 생산적 금융으로 왔으면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이건 이제 포용금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정무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가상금융 우리 민병덕 의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뭐 이런 거 뭐 다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미 망한 사람 살려주자. 포용금. 그래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도산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 회복을 시켜주고 채무를 탕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하는 이유는 일단 이 사람들은 못 갚으니까 탕감을 하자. 여기서 모랄해저드가 있건 없건 간에. 1933년도에 루즈벨트의 그 대공황 당시에 똑같은 일을 했어요.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100억을 하게 되면 이게 위험한 자산이다를 지금 얼마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약 16억 정도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그래서 막 예를 좀 벤처 기업은 400%예요. 국채는 제로예요.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다 도운 거를 분모로 놓고 분자를 자기 잡으로 놓는 겁니다.
자기 자본으로 이걸 13% 14%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이걸 16 정도에서 25로 옮기자 해서 이 정확한 숫자는 다 바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올리게 되면은 분모가 위험 가중치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대출 여력이 줄 겁니다.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낮추고 부동산은 높이고 해놓게 되면 돈의 물꼬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기 초등학교 4학년 산수인데 이해가세요? 예? 밑을 키우고 밑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 위험가중자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위험가중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동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을 이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저는 뭐 요 두 개의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정책을 썼을 때 먹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책위원장님이 그냥 뭘 하셔도 이 두 개 해결 안 되면 약발이 안 먹혀요. 약발이. 쉽게 얘기하면 그 위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팡팡 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생산적 금융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각각의 것들은 여러분은 보시겠지만 우리가 큰 철학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 막고 더 나빠지는 거 막고 그 다음에 위로 앞으로 끌어주는 이런 스토리를 갖고서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금액으로 보면은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면은 3년 내 부동산 대출이 80에서 230조가 줄고, 그런데 주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은행이 기초 자산이 계속 늘잖아요. 이자만큼 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윳돈 갖고서 벤처로 돌리는 거죠. 국민성장률 최대 5년 왜 100조 150조냐면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아까 제가 100조 했는데 정책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2차 보전을 더 많이 해주게 되면 금액이 더 늘 수가 있죠.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 확정이 안 되고 예산안을 보면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태펀드 30조 하고 아까 증권사 발행원 빨리 해결해주면 53조 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벤처 투자 2조 원, 뭐 제도 개선 뭐 이런데 의원님들의 그 제도 개선 부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산중위 같은데 그 벤처 투자에 대한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보시면 그걸 꼼꼼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법안으로 제출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돼갖고 결국은 자금 시장이 대전환되게 되면은 금융의 선도하는 진짜 성장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스토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업 성장에 맞춰서 기업이 처음 시작했을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 중견, 대기업 이렇게 되죠. 여기에 맞춰서 정부가 많은 이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자금 공급을 이제 스타트업, 모텔, 엔젤, 신보, 기보 벤처의 CVC, 해외 VC, 국내 VC 이 스케일업 투자가 안 돼갖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100조 펀드 중에서 미래성장 펀드가 여기 중점적으로 좀 해보자는 건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나 연기금 투자별 벤처 투자는 지금도 하면 돼요. 이건 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노위 위원님들 이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기금이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왜냐하면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스스로 알아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국회에서 좀 한번 끌어주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도 한국형 테마세 국부펀드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잘 안 되는 부분. 우리 한정희 의원님이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기금형 진짜로 하는 거죠. 오늘 주가 오를 것 같다. 구멍난 게 하나 있어요. 구멍난 게 뭐냐면 여기서 신나게 투자를 했는데.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내가 이 5년을 투자해서 이거 100배쯤 오른 것 같은데 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 데가 없어요. 코스닥이 완전 우리나라 코스닥 완전 이거는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질펀해요.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개인끼리 매매를 하는 게 코넥스와 KOT 시장에도 이게 아예 기능이 없어요. 저는 이거 통합해갖고 크게 하나 독립된 회사로 해갖고 그 다음에 결제 기능도 많이 해주게 되면 이거 통합하고 활성화해 놓으면 우리나라 금융 문제는 다 끝나는 거야. 아니 이거 코넥스 KOTC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금투협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또 이게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A라는 비상장 기업이 있으면 매매를 할 때요. 개인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립니다. 다
당근마켓 거래하는 거랑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올려놓으면은 둘이 어디로 싸주세요 하는데 이 불안해서 매매를 못하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리독립해도 좋다 얘기죠. 거래소는 지금 뭐 그냥 거래소는 그 주식 투기범들 잡아내고 거기에 주력하고 하여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제도화하는 부분. 그래서 코스닥이 활성화되면은 여기는 돈 안 써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맨입에 그냥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나도 이제 먹사니즘이 중요해요. 이제 백수가 돼갖고 어디 가서 뭐 공짜로 뭐 해달라는 것만 하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야. 한 1년 반을 놀았더니 먹사니즘에 심각한 위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부족했던 국정위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교육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뭐 하는데 과거에 성경영 위원장님 해주셨던 건데 산업혁명 때는 기술이 먼저 발전하고 교술이 늦게 와서 이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교육이 먼저 가고 기술보다 교육이 먼저 가니까 번영을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 혁명 끝부분에 오면서 기술이 또 앞서가면서 교육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AI 고등학교가 없어요? 지방에 외고가 왜 필요해요? 지금 외고라는 자체 제도도 없어도 되잖아요. 응? AI가 다 해주고 팝하고 보면은 통역 다 되는데 뭘 그게 필요해? GPT. 걔들은 숙박시설도 있어요. 교육에 대한 거는 이 모든 AI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교육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줄게 되면은 이 주는 것만큼 뭘로 대체하나? AI 대체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네. 혁신적인 제도를 못하니까 결국 고립규칙으로 금융세인가? 뭐라 하죠? 그거보다 하잖아요. 은행에다 이제 1조 원 이상 버는데 세금하고 하지만 그 정도 갖고서는 택도 없고요. 훨씬 더 세게 해야 될 거예요.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저기를 가봤어요. AI 서버 시키려 선풍기 돌리고 뭐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건데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되겠네. 교육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좀 다시 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 여기 보이세요. 대통령 선거일이 32년 11월 8일이고요. 대통령 취임일이 33년 3월 4일이에요. 100일 계획이라서 뉴딜 정책이라는 게 33년 3월 9일 날 나왔는데 이 역사를 바꾼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한 방에 해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4선까지 가고 역사를 바꾼 성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돼요. 이거 흉내낸 게 YS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단기 경기 부양책이었어요. 아예 이해도 못하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도 이 정도로 사회를 바꾸려는 진짜 개혁하려는 의지 없으면은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지경제 정식으로 말씀드렸고요. 산업정책이나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주영철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정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5%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될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전체 GDP 중에 미국에 대한 수출,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3.2%예요. 그래서 대미 수출 감소율이 하면 17%가 되고 GDP가 0.5가 준다는 얘기인데 직접으로 미국 수출하는 게 0.3이 되고 간접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베트남을 우회한다든가 중국을 우회하고 멕시코 이런 데 우회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과장돼 있어요. 최근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0.5일 때 계산한 거. 저기 지난번에 25%였잖아요. 25% 계산한 게 그냥 단순하게 15%로 치환한 것 뿐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줘봤자 35조 원인가 얼마 줘봤자 GDP 성장률이 0.1밖에 못하는데 이게 매년 이만큼 이건 아니겠지만 0.3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 두 개 합쳐서도 주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예요. 어제 한 2주 전에 하루에 금요일날 100포인트 주가 빠진 날 있죠. 그게 뭐 상법부에 정한 배당 뭐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바로 회복되잖아요. 이게 그날 그 전날 이게 한국이 15%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는 잠재적이었던 위험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을 때 장기 투자가라면 한국 포지션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별로 보게 되면 한국이 꽤 높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중국은 세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고 세계 경제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이렇게 엮여져 있고요. 그럼 이 세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왜 15%가 되면서 역으로 이번엔 또 회복이 됐냐면은 계속 미국에서 세율을 갖고서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5% 있을 때 미국에서 관세가 가장 많이 들어온답니다. 더 올리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돼 갖고 관세가 안 거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5에서 20 사이에서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15에서 20 이 정도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우리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보여야 되냐면은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 관세 세금을 내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 사람들한테 이랬어요. 야, 관세율이 오르면 너 어떡할 거냐 해서 복숭닥 하는데 비용 압력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든가 뭐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중간 마진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15%면 통상이래요. 수출하는 데가 한 7%, 한 절반 내지는 40%를 수출하는 애들이 깎아줍니다. 요거는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이죠. 현대 기아차가 이번에 올해 그 두 회사 합쳐갖고서 월간 뭐 7, 8천억씩 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얘들이 해주고 나머지는 중간 도매상들이 또 얼마 깎고 또 얼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5가 다가 아니라 실제로 올라가는 건 10% 뭐하지만 물가가 올라갈 측면에 임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왜요? 제가 올해 1분기 여기서 강의할 때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했죠. 겁나게 사재기를 많이 해놨어요. 이거 다 소비되니까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지난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중소기업이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해서 옛날에 수입해 놓은 거는 싸게 한 거니까 그냥 팔았는데 새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얘들이 중간 단계에서 이제 슬슬 올리는 거죠. 부품이나 이런 거 가격을 올려대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연준 의장은 잘 금리를 안 내리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냥 누르면 되는 줄 알잖아요. 누르면 되는 줄 알고 막 내리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지표로 보면은 내려도 되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9월, 10월, 11월 이때 시차를 두고서 발생해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에도 금리를 잘 못 내린다.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한국에도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는 없는 사람들은 아까 가계부채 문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보다 비용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물가와 고용, 일자리인데요. 미국이 실업률이나 고용률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고령화 때문에. 1번. 미국의 베이비 부머가 몇 년이라고 했죠? 내가 여기서 3번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 27번째 중에서. 미국의 베이비 부머 몇 년생부터요? 47년이라고 했죠? 전쟁 끝나고 더하기 2. 몇 년이라고요? 47년. 그러니까 선진국은 다 47년으로 보면 되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으니까 일본은 몇 년이에요 그럼? 47년이잖아요. 일본도 45년에 패전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또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 산수 시험을 보야 돼. 78세잖아요. 우리 78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은퇴를 하는 거죠. 이건 알겠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몇 년생부터죠? 58년이지. 국회의원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55년생이죠. 전쟁이 몇 년에 끝났어요? 53년에 끝났으니까 큰일 났네. 구구단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려운 거 베트남 몇 년에? 75년에 끝났으니까 진짜 어려운 거. 중국은? 예? 중국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아닙니다. 62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59년에 뭐 있었어요? 58, 59?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은 80년대. 그때 3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대약진 운동이라고.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막 텔레비 나오고 그랬는데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적어놓고서 예? 그때 뭐?
근데 부모님이 연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미국만의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민자들을 지금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니까 이 실업률은 아주 역사적인 최저치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 고용 보면은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고용은 여기서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이게 확 낮추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고용률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고용률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실업률도 괜찮지만 미국 내부적으로는 인건비가 이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를 또 자극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뭔 지표가 나오면 항상 고용 지표 매월 첫째 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나오고요. 물가 지표는 12일 날 나옵니다. 12, 13일 날 그 근방에서 나오니까 그때 나올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더 좋은 방법은 경제는 민주당에 개근하면 된다. 다 알려주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김 빠지겠지만 우리나라 이게 일평균 수출 증가율하고요. 주가랑 놓고 보시면 어쩜 이렇게 똑같이 가요. 여기서 어떤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주가가 약한 거는 수출이 잘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더멘털이 잘 돼야 되는데 수출은 이게 일평균 수출 쭉 가보시면요. 2014년, 15년하고 같아요. 하루 평균 수출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10년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하고 온 거야 그냥. 하고. 누구의 책임이라 하기도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 다 공통의 책임이죠. 그럼 주가는 이번에 뭐 올라갔느냐?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안 늘었는데 이건 주가는 잠깐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지난 그러면 2014년도부터 한번 보면은요. 전체 수출은 그대로인데 반도체가 2014년 6월에 51조 수출했는데 반도체가 올 7월에 147억 달러를 했습니까? 여기서 거의 100억 달러 늘었죠? 예? 100억 달러 늘고 자동차 늘고 자동차 부품 줄고 일반 기계 이제 그러니까 11년 동안입니다. 일반 기계 똔똔 석유 제표 조금 늘고 이렇게 선박 오히려 줄었죠. 선박은 많이 수주하면요. 인도할 때까지 한 3년 걸려요. 다 이게 숫자로 잡히려고 하면은 핸드폰이 그 당시에 잘 나갔죠. 21억 불에서 12억 불. 디스플레이 지금 우리나라 다 맛이 가 있잖아요. OLED 하나 남았는데도 중국이 여기서 줄고 철강 줄고 가전 줄고 딴 거에서 막 줄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토탈로는 약간 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나 써놨잖아요. 지금 우리 7월 수출은 딱 3가지가 밖에 사는 게 없어요. 반도체, 선박, 그 다음에 미국 이외 지역의 자동차 수출 3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현주소고 얘들이 우리나라 수출을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역별로 보면 좀 달라진 부분들은 아세안 수출이 그런 대로 견조하다. 이거는 여전히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더 주력을 해야 되고 아마 의원 친선협회들 계실 텐데요. 아세안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도체만 있다가 하는데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을 보시면 반도체 수출이 빨간색이요. 위로 쫙 올라가고 있고요.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죠. 섬유는 이렇게 줄고 있는데 화장품은 신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고 의학 쪽에 바이오 쪽에 이쪽에 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외에는 한국 수출의 특성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고 어려운 것은 도와주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이 산업 정책이라는 게 이 한 장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지역별로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그 당시에 보시면은 수출이 약 12억 달러가 줄었어요. 그 당시에 똑같은 기간에 보면은 그리고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고요. 미국이 61억에서 112억을 늘고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냈고 요게 이제 관세와 굉장히 관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내다가 줄었고요. 홍콩이 많이 늘은 게 이게 중국을 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수출을 중국만 보시면 안 되고요. 홍콩하고 중국을 합계해서 보시면은요. 보면은 지금 중국의 수출 금액 104억 불에다 홍콩은 130억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제 통계를 낼 때 홍콩이랑 중국은 같은 나라다라고 생각하고서 더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하면은 어느 나라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느낌들이 오실 텐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뭐 색깔별로 좀 넣어놨는데 이런 나라들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수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넓혀야 되는데 이런 데 노력들을 안 했다 얘기죠. 안 늘었잖아요. 저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뭐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수출 노력들을 별로 못했던 게 현재의 상황이고 앞으로 이쪽에서 많이 늘려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청년 취업자 줄고 제조업 취업자 줄고 전체 취업자는 똔똔이다.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건 고용률인데요. 전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중에서 채용이 된 사람들을 보시면 2020년에 청년을 보시면 55%인데 61로 늘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건 뭔데? 청년 일자리 줄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고용률은 늘었을까? 청년 숫자가 줄었습니다. 분모가 해당해요. 오늘은 계속 산수 얘기하고 있는데 분모가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고용지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고용률은 올라가고 고용자는 줄게 되고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왜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 할까? 그거 문제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일자리는 고령자 중심으로 60세 이상 일자리 개수가 여기 보시면 2016년에 340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 600만 개를 넘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르신의 인원수도 증가하고 취업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40대가 가장 일해야 되는데 40대 일자리는 줄고 제가 경제는 민주당 2022년 가을부터 시작됐는데 이 그림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 추세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자고 했는데 지금 3년간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산업별로 놓고 보게 되면 제조업 옆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400만 개 정도. 400만 개 정도. 도소매 노란색 계속 줄고 있고요. 오직 늘어나는 게 전기, 운수, 통신, 금융, 그 다음에 보건, 사회복지. 이거는 뭐 고령화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 두 개 늘고 나머지 그냥 횡보하고 있는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베노믹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주식시장 정책을 우리 당이나 정부나 짧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짧아서는 안 됩니다. 더 길게 보야 되는. 이제 카메라 치웠구나. 치웠으니까. 예? 안 쓸 거야 이거는. 이 아베노믹스가 이 세계의 화살이라는 걸 쓴 거죠. 경제정책의 목표가 물가 상승에 있는 나라였어요. 일본은 몇 년간? 13년간 그 짓을 해온 겁니다. 세상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물가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디플에 한번 빠지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사에서 금융완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달성이라는 용어를 쓰죠. 2% 물가하고 디플레이션 엔화 약세하면서 금리를 최저로 가져가고 돈을 막 풀어대는 거예요. 돈을 막 풀어대는 거. 두 번째, 정부가 돈을 마구 써대는 거고. 세 번째, 뭐 구조개혁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건 말로만 하고 이건 못했어요.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이걸 13년을 해온 겁니다. 13년 해오니까 아베가 여기서 나와 보니까 환율이 약세가 되니까 일본도 원자재를 수입하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낮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요 환율하고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90년부터 망가졌는데 이 정책을 12년 하니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제 정책도 한 10년 해야 바뀌어요. 당장 바뀐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들의 밸류업을 놓고 보면 여기죠. 아베가 들어온 게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주당 이 기업의 이익도 일본 기업도 낮은 겁니다. 구조조정을 25년을 했는데 그럼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 이익 늘었죠? 주당 배당금 여기부터입니다. 아베 때부터 배당금도 늘고 자사주 매입도 늘고. 자, 우리 모든 이슈가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얘들이 초기에 여기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막 한다 갔더니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 이렇게 샀는데 일본 사람들은 에이 뻥치지 마. 다 팔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외국인들이 이 효과가 잘 안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팔으니까 그제서야 고가에 사들여가는 상황들인 거죠. 이 투자 심리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고요. 우리나라 쪽 외국인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또 팔잖아요. 이 심리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고 너무 과도하게 증시에 매달리게 증시 정책에 집중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는 2030년을 보고서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주식 감상하겠습니다. 감상해서 지금 이제 거의 3년짜리인데요. 미국은 이렇게 뭐 계속 좋았고요. 밑에 이제 떨어졌던 게 보호무역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렇고요. 나스닥도 똑같은데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가 절단났다는데 왜 올라가냐? 이게 30개입니다. 상위 30개는 무지 좋아요. 방산이라든가 셉이라든가 뭐 이런 저기 나름대로 상위 30개는 좋은데 그 밑에가 그냥 허정을 해버린.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볼 때 항상 양극화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종합지수가지수라서 코스피는 전 종목이 들어가지만 다우 30개잖아요. 1등부터 30등까지 해놓는 겁니다. 30등까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머지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도 최근에는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베트남이 이번에 관세 베트남이 20%거리 아마 20인가 25 됐는데 야 이거 우리 견딜 수 있어 하면서 호치민이 사상 최고가를 가는 거였고요. 중국도 꽤 괜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뒷 배경에는 뭐냐면은 미국 주가는 그렇지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니까 미국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도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각 국가마다 요즘 다 개혁을 해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우리 IMF 때 겪었던 그 개혁 다 아시죠? 허리띠 졸라매고 사람 잘라내고 정부 재정 줄이고 막 이런 한 두 나라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인데요. 지표는 아주 좋아졌어요. 지표는 아주 좋아지고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엄청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두 나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장기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적인 어떤 압력, 사회적으로 이걸 바꿔내겠다, 뭐 바꾸겠다라는 이렇게 해서 사회 갈등이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 여행 가셔서 파르테논 신전만 보시면 안 되고 빈민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요런 거를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요 네 나라는 뭐냐면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로 개기는 나라들이죠. 개겨서 찍힌 나라들이에요. 그죠? 캐나다 찍혔죠? 브라질 찍혔죠? 인도도 저기 러시아에서 석유 저기 길게 사다가 싸게 사다가 팔아먹는다고 찍혔잖아요. 스위스도 지금 막 개긴 나라들 주가랑 요거를 보세요. 이렇게 안개기고 그냥 대충 순응하는 나라랑 주가 차이가 굉장히 커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근데 여기서 아직 협상들이 덜 끝난 상태거든요. 제가 그랬대 15%가 미국한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전 세계 투자가들이 다 정치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요. 이거는 1번은 경영의 실패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나빠진다고요. 10년 전에 다 얘기했어요. 지금 석유화학이 지금 오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산업이고 정책이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요. 핵심은 이건 거죠. 이제 중국의 과도한 증설이라고 나왔는데 뭐 환경 규제, 핵심 다 중국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그래서 이 에틸렌 가격으로 보면 중국산은 한국산보다 15에서 20% 싸고 중동산은 한국산의 30%가 싸요.
이게 10년 전에 예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 실패라고 하는 게 그 삼성이 화학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삼성 테크윈 팔아갖고 지금 그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때 삼성이 무슨 생각했냐면 화학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삼성 종합화학을 팔은 거예요, 한화한테. 옛날 한양화학하고 두 개 합병해갖고서 그런 거 만든 겁니다. 10몇 년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삼성이 참 멀리 보고 잘한다고 했는데 화학은 잘했는데 그 삼성항공, 우리가 하는 삼성항공을 삼성테크이 돼서 이제 방산이 되는데 이제 득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얘네들의 이 이익인데요. 뭐 왔다 갔다 해요. 석유화가 유가에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중간재인 이게 이제 올레핀이 웬만한 석유화 기초족인데요. 커피에서 특히 이제 생산 능력이 계속 늘고요. 아로매틱스는 방향족이라고 해서 다양한 화학 제품들 중에서 정밀화학에 해당하는 건데 다 모든 전 분야가 이런 공급 과잉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증설이 된 게 가동이 제일 많은 게 2026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도 이거 갖고 못 찾고 있다는 게 계속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3, 4년간 매우 어려워서 증설이 지금 미국도 했고 중국도 했고 중동 순으로 쭉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수출 비중 빨간색을 보시면 항상 60%를 유지하는데 저 증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수출이 되겠냐 얘기죠. 근데 이게 10년 전에 다 예상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한 경영의 실패인 것은 맞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구조조정이 10년 동안 얘들도 알면서 못했냐는 거죠. 일단 제품이 무진장 다양해요. 제품의 종류가. 우리가 쓰는 게 전부 다 석유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싸그리 다 줄여버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주제품이 다 틀려요. 석유화기. 그래서 석유화 구조조정 함부로 옛날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뭐 대형화해서 일부 설비를 없애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해도 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력 문제도 일부 있죠. 환경 규제 뭐 이런 거 있고 지금 공정거래법에 합치면은 이게 몇 개 안 돼서 다 독과점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합친다고 하면 이건 독점이 돼버려서 법도 손을 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하자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난 잘 모르겠고요. 이 석유화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해소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염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서 6곳이 석유화학을 해요. LG도 하죠. LG 석유화학 있잖아요. 한화도 하죠. SK도 하죠. 롯데도 하죠. 다 합니다. 석유화학을. 그래서 우리나라 10대 그룹들이 석유화학의 영향권 하에 있고요. 세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여기 국회의원님들 안 계시는데요. 여수, 울산, 서산의 국세 수입이 21년에 20조였는데 작년에 13조고요. 적자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서산이 누군가? 어기구 의원님. 그 동네잖아요. 어기구 의원님. 여수 쪽에 이제 주철현 의원님 뭐 이런 데들은 그리고 울산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 고용까지 돼서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참고로 일본은요 90년대 중반부터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로 본 건데 여기서 버블이 깨지면서 석유화학도 주가도 떨어지고 이제 복합 불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통합을 하는데요. 이런 석유화학 원료당 업체를 이렇게 줄게 돼요. 2000년이 되니까 한 4, 5년 되니까 해외 생산 비중을 꽤 많이 늘려놨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일본은 선제적으로 했어요. 근데 일본은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공장이 조그매요.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갖고 큰 돈을 버는 거는 운빨이에요. 또 상당히 작용했습니다. 왜 운빨이냐면 석유화학은 뭐에 취약할까요? 지진입니다. 파이프로 나오니까. 지진에 취약해서 큰 공장을 못 져요. 조선소도 마찬가지. 조선소 도크에 금가 있게 되면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소는 조그만 게 여러 개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한화오션에 거제도에 있는 한화오션에 있는 그 도크가 세계 최대 도크예요. 그게
골리아스 크레인 이력이 있다라는 거 들어는 보셨죠?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어 갖고서 덕을 본 게 석유화하고 조선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이때 조선도 같이 만세 부르고서 조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아진 측면도 일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수급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뭐 수출 비중은 한국이 항상 더 높은데 이게 다 중국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본은 구조조정 한참 할 때 일본은 작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 석유화학은 보통의 셈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유회사들, 기름 만드는 회사들도 아주 2012년 기준으로 이렇게 많았던 게 막 해갖고서 전부 몇 개로 됐고 지금은 더 조그마해졌고요. 그 다음에 막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전자 재료로 나와갖고 우리가 소부장 때 기억나시죠? 반도체 할 때 이름도 까먹었네. 이런 거 일본이 강화준 거는 이 당시에 석유화학 구조 조정하면서 얘들이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찾아간 게 이 과정이 이거였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한 방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산중위에서 굉장한 현안이 될 거고 스터디할 필요도 있고 정부도 위험성을 알고는 있지만은 금액이 워낙 커요.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4위 수출 품목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 중심으로 자금 시장에 대전한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5개 주제를 통해 갖고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